자, 사진 구경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난징 대학살로부터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임정 요원들이 이제 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동영 선생이 이제 살았던 곳. 이동영 선생은 40년 3월 달에 돌아가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임시정부는 사실은 이동영 선생은 임시정부에 보면 이른바 그 양반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이동영, 이시영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데 사실 소위 명문가 출신들이 임시정부에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뭐 이시영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이죠. 뭐 옛날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조선시대를 두리었던 그 노론과 소론, 이시영 같은 경우는 소론계입니다. 그렇지만 기업파들은 대체적으로 노론계들이 많아요. 그 이시영 선생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임시정부를 고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김구가 사실은 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했던, 김구는 신분이나 뭐 이런 걸로 본다면 다 처지는 이런 처지였는데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그러니까 일국에 주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자조비슷한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뭐 이런 사람이었고 그 임시정부를 지켜오는 데서 굉장히 김구와 더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런 분이죠. 이동영 선생이 결국 그 병고로 40년에 돌아갑니다. 중경 임시정부 자리입니다. 지금 중경의 임시정부는 잘 좀 보존을 해놓고 있다 그럽니다. 한번 가시면은 윤정호 선생 그 중경 가면은 어디 꼭 가봐야 될 때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중경은 꼭 가봐야 할 때가 지금 요새는 이 중경이 중국 젊은 사람들한테서 되게 인기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이 산을 깎아서 만든 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깎아서 만든 도시인데 이 도시 자체가 길을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 가다 보면 뭐 지하철이 막 아파트 사이로 막 다니고 이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경에 가면 아까 이렇게 보셨던 그 임시정부 그리고 이런 야시장 문화가 되게 발달한 곳이에요. 중경은. 또 야시장. 이 중경하면 요새 이 중국 음식들이 좀 많이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중경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중국 허거가 중경에 제일 유명합니다. 중경에 가시면 허거를 한번 꼭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우리 입맛에 맞게 매콤하게 혹은 거의 매워서 죽을 정도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경의 기온은 굉장히 습하다면서요? 햇볕을 잘 못 볼 정도로. 습하고 덥고 그래서 이 중국의 일종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이런 향신료가 마료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 마료가 이 향이 엄청 강한 그런 건데 호거에 많이 들어가요. 이 중경 사람들이 그거를 먹는 원인이 너무 습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그 마료라는 거를 안 먹으면 이런 풍습이나 이런 관절염이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습하고 덥고 그리고 이 중경이라는 곳은 거의 제가 가 있을 때는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비가 안 올 때가 없더라고요. 그냥 비가 오더라고요. 5월달 6월달 그때인데도. 그러니까 장기석 정부가 중경을 수도로 그러니까 택한 이유도 1년에 뭐 거의 반 정도가 안개가 껴서 일본군이 일본기가 폭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진이 이제 한국군 전례식입니다. 40년 9월 17일 김구 선생이 여기 계시고 이분이 지청천 장군인 것 같고 이시영 선생. 왼쪽이 저분이 조한구 선생 같네요. 그 지청천 옆에. 예. 이때는 아주 김구 선생이 아주 고무됐겠어요.
광복군도 만들고. 광복군 만들고 이제 사실 그 임시정부가 초기 2년 한 1, 2년 정도 하고 충칭에서 한 4년 정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임시정부로서의 자기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게 중국기하고 그러니까 태극기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군대의 일부처럼 그 중국 군사위원회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사실로서 그런 사실은 좀 알고 그 광복군이 어떻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이 노인네들인데 이미 그러니까 이분들이 했던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군대도 독립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싸움을 열심히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천청 장군은 원래 동북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주에 있었죠. 만주에 있어서 만주에서 동영현선 전투 때 이제 참여했다가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내륙으로 넘어온 분입니다. 예, 내려와서 초기에 그러니까 남경 쪽에서 난징 쪽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했는데 김구하고 그러니까 경쟁 관계 초기에 있었어요. 초기에 있고 예. 한때 사이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 이제 광복군을 만들면서 결국 힘을 합치는 거죠. 예. 이 김은봉 선생, 신익희 선생, 조수왕 선생, 김구생이죠. 그렇죠. 예. 이 그 스타일이 신익희- 긴 바바리 입고 있는 이 김은봉 장군은 여전히 어열단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젊은 편이죠. 여기 이제 그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신익희가 내무부장을 했는데 그 장준하 선생 글에 보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뭐 신익희 선생이 이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 내에서 갈등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정치공작대라는 걸 만들어요. 1900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백이사. 아니 백이사하고는 다른데 백이사하고 음. 합작을 해서 북한 쪽에다 뭐 테러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 정치공작대를 임시정부 산하에 이제 그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공작대를 만들어요. 근데 이 정치공작대를 사실은 신익희가 장악을 해가지고 임시정부 조직이 아니라 개인 사조직화하는 거죠. 사조직화해서 나중에 이제 반탁 운동 과정에서 사조직화하고 결국 임시정부하고 이제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김구를 떠나서 이승만 쪽에 가담을 해서 1946년 6월에 그러니까 그 독촉 국민회의 쪽에 부의장으로 들어가요.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 정치공작대였습니다. 이 정치공작대가 그 신익희의 중요한 정치 기반이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임시정부를 떠나서 이승만 쪽에 가담을 하고 거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장준하 선생이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임시정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갈등도 있지만 그 이후의 과정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백이사라고 그 이제 장개석 비밀경찰 남이사를 흉내내서 만든 그 백이사가 대북 테러 조직으로서 그 행동대장은 염동진인가 그런데 정책 그렇죠. 책임자는 신익희 선생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합작을 하죠. 염동진이 만들었고 백이사는 염동진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치공작대와 합작을 해서 1946년 3월 1일 날 북한에서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그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냈어요. 거기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게 소련군 장교가 집어 던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팔이 날아갔죠. 살았죠. 예, 팔이 날아가고 그때 이제 뭐 김일성뿐만 아니라 최용건, 김채 그리고 강량욱 집은 습격을 해가지고 딸하고 아들이 죽고 식모가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심각했고 그 바람에 북쪽에서 이승만, 김구를 테러 그러니까 두목 이렇게 찍었고 48년 김구 선생이 이제 북쪽에 연석회의 하러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온데 북쪽에 붙어있던 그러니까 전단지 떼느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지. 네. 꿀뚝에 파시스트 김구 타도하자 이런 구호를 지우느라고 손님 오는데 그거 좀 지어라. 근데 덜 지어가지고 김구 선생이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그 거구 반공 쪽으로 유명했으니까.
야, 이게 일지대원이었구만요. 42년 1월.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요. 마지막 거의 임정 마지막에 임정의정원 국회의원들인 셈입니다. 조수왕 선생이 삼균주의라든지 그 이념이 참 대단했어요. 예, 조서영 선생이 저기 김규익 선생하고 그 파리 강화의 대표단으로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유럽 쪽에서 몇 년 동안 돌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대회나 이런 쪽에 참가하고 유럽 쪽에 그 이렇게 사조나 이런 거를 봐요. 그때 이제 사회주의나 이런 쪽의 그 진보적인 이념을 상당 부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건국강령에 그 반영을 하는데 그 해방 후에도 사실은 2인자였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 다음에 그리고 김구 선생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2회 그러니까 국회 선거 때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구였던 그 누굽니까 그 성북에서 떨어뜨리고 돼요. 근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41년도에 대일선전 성명이 이게 포고나 다름없는 겁니까? 그렇죠. 선전포고입니다. 이게 선전포고를 선포적 한다는 선전 우리가 얘기하는 선전포고 성명서 형태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광복군 군인이 이제 조국으로 낙하산 타고 가서 지리산, 태백산 해서 일본 놈하고 총싸움 한 방이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그 할 기회가 없었죠. 일본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항복을 해버린 거죠. 네. 9월 달 정도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45년 9월요. 예. 일부는 저기 뭐 잠수함 타고 가고 뭐 일부는 비행기 타고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였는데 이 징병으로 간 사람들이 버마 전선으로 많이 투입됐습니까? 징병 예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버마 전선에도 많이 갔죠. 남방 전선에 곳곳에 그러니까 이 갔었는데 징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로 학병 출신다. 학병 네. 징병 간 사람들이 뭐 버마 전선 그리고 남방 전선 갔는데 이 버마 전선이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영국군하고 싸움을 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그 포로가 된 사람 중에서 그 미국이 일본하고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그 포로 신문을 해서 넘겨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훈련시켜 다시 국내 침투시키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 OSS라는 게 이제 그 CIA CIA 변신이라고 보면 되죠. 네. 김준엽 선생 계시네요. 장준하 선생. 노능서 이분은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이후에 뭐 그러니까 행적이 되는 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름은 이 사진이 워낙 유명해서 늘 이름이 하는데 김준엽 선생 고대 총장 하시고 여러 이제 박정희가 어떻게 뭐 했는지 돌아가시고 그 두개골을 보면은 도봉산 근처에서 의정부인가요? 그쪽에서 두개골이 한몰이 된 거로 볼 때 의문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귀국하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45년도 11월 달 찍고 비행기 타고 이제 여기 신익희 쭉 다 있네요. 이시영 선생, 김구 선생님, 조수왕 선생. 이 사진에 이제 그 막 합성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사진도 넣고 막 그런 게 많이 돌아다녀요. 사익하면 이 자리에서 계단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그 합성해가지고 오죠. 예. 귀국 후에 이제 국내 들어와서 12월 3일 날 일진 이진으로 나누는데 이진이 12월 1일 날 이제 귀국을 했으니까 국무회의를 12월 3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서대문에 가면은 그 무슨 병원입니까? 그 뒤쪽에 삼성병원 그 경교장 자리. 예, 경교장에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김구생이 49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돌아가신 안두희에 의해서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45년 12월 31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친탁 반탁을 놓고 민족이 엄청나게 분열을 하고 이 극우 반공 세력들이 대중적 지지를 얻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해방 직후에는 거의 뭐 좌익 세상이었고 거의 뭐 그랬었는데 뭐 비등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추격하는 이런 정치 역관계가 편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념적인 대립 구도가 아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념적 갈등이나 이념적 대립, 뭐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좌파에서 인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나 이런 쪽에서 계속 그 갈등하긴 했지만 전체 그 정치적 구도가 이념적, 그러니까 좌파 우파의 이념적 대립 구도가 아니고 그 항일 세력과 그 반민족 세력, 이게 이제 기본 구도였고 그 내에서, 그러니까 항일 세력 내에서 그러니까 진보 세력과 좌파와 우파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이 신탁정치 분쟁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구도가 다 이념적 대립 구도로 넘어가고 그 순주위에 있던 친일파들이 소위 말하는 반공애국주의를 이름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을 해서 우파의 중요한 물리적 기반이 되고 우파가 테러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를 공격하는. 그래서 전국 전체가 완전히 다 바뀌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신탁 개념, 그리고 소련의 이제 위임 통치 이 개념도 이제 그 당시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우리 자체의 힘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전략과 전술을 폈으면은 그게 아닌데 아주 참주 선동이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그 불필요하게 돼 간 것 같습니다. 북쪽도 이제 조만식 선생하고의 좌우 합작 노력도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 크게 이제 균열이 나고 46년도 3월 달에는 이제 3일 기념식 자리에 폭탄까지 던져가지고 이랬으니 완전히 이제 깨지는 이런 과정 같습니다. 이 사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왼쪽 제일 위쪽은 연석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을 이제 방북하기 전에 38선상에 그 바로 지금 파주 위에 그러니까 아현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현역에서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유중열 기자라고 유중열 기자가 따라가가지고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뭐 그 소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8선상에 서서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들이죠? 김신. 가만히 있어요. 저기 이게 선우 선생.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쪽은 이제 평양에 연석회의에 가가지고 본 회의장에 이제 입장하는 장면입니다. 김구 선생도 연설을 하셨죠. 연석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연석회의 말고도 남북 정치 지도자 회담 이런 게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회담 이런 게 있었죠. 소위 말하는 이제 사김회담. 사김회담. 네, 사김회담이죠. 그러니까 김구, 김일성, 김규식, 김두봉. 이 사김회담 말고도 15인 또 그러니까 지도자 회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정치회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단체 연석회의뿐만 아니라 했고 사실은 이게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합의들을 봤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서로 와서 통일운동을 계속한다.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결국 46년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49년 6월 26일 날 저격당해서 이제 암살당하면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남북의 그 전쟁으로 가는 마지막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이 좌우 합작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뭐 임시정부에 있었던 이런 분들이 사실 전쟁 때 그러니까 피난을
못 가요. 못 가거나 뭐 안 가거나 또는 뭐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못 가서 서울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 말로는 모시기죠. 모시기 공장. 뭐 남쪽 말로는 그러니까 납북 뭐 이렇게 해서 북쪽에 많이 그러니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북쪽에 남아서 가서 그런 이제 자기 독자적인 활동을 하려고 제북 평화통일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분들이 이제 금강산에 가서 지금 3일포네요. 금강산 3일포. 57년에 찍은 그 기념사진입니다. 북쪽 사진이구만요. 예, 그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굉장히 귀한 사진이네. 자, 그래서 4월 연석회의를 통해서 통일하자는 결의를 했으나 결국 50 단독 단선 선거가 강행이 되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독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북쪽도 결국 안 되었구나 해가지고 8월 25일 날인가요? 대의원 선거를 하고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세우죠. 그 이후에 김구 선생은 돌아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그 압박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있었죠. 49년도 6월 달에 이제 암살을 당하시는데 48년도 4월 달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이후 행적은 어떻습니까? 5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5월 초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통일운동을 계속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그 통일운동을 위해서 홍명희 선생이 이제 그 연석회의 때 북쪽에 남았어요. 북쪽에 남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남쪽에서 이 50선거를 강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뭐 통일헌법 이런,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헌법을 만들어요. 만들게 되니까 남쪽에서 비판적인 성명을 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북쪽에서 홍명희 선생을 파견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김구 선생하고 김규익 선생. 근데 북쪽 입장에서도 홍명희 선생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인물이죠. 귀중한 사람인데 내려보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살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안 내려보내죠. 그래도 이제 하여튼 양쪽에 다 분단 정부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나는 그래도 통일운동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때 이제 김구 선생이 요구한 중요한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군 동시 철퇴. 그러니까 소련군과 미군이 동시에 철퇴하고 우리 문제를 우리 그 자율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주장을 이제 계속 펴던 중에 6월달에 그 사망한 거죠. 암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네. 남쪽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고 힘들었죠. 그러니까 남쪽 우익 입장에서는 계속둬서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석회의 이후에 단독 선거가 강행이 되고 양쪽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4.3 항쟁을 통해 가지고 단독 이 선거를 저지하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안 되고 또 제주도 4.3 항쟁에 참여한 제주도민들을 살육을 하니까 여수 순천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진압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들고 일어나서 여순 항쟁이 생기고 이 과정이 이제 전쟁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